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고조는 대중이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중국을 침략했다는 단순한 역사 서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 이 시기의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한 층위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늘 그렇듯 누군가가 한 줄 요약으로 끝내려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전쟁을 특별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현실을 단어로 덮으려 하듯 말입니다. 오늘날 중국 시민 상당수에게 중일 전쟁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공식 교육 자료에 기반합니다. 그 자료는 사건을 단순화하고 선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략과 정치, 지역 영향력이 충돌하던 시기의 깊이를 충분히 담지 못한 채 널리 퍼진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원래 불편한 질문으로 살아있는데 불편한 질문을 지우는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 사람들은 어느새 정답만 남은 교과서를 역사로 착각합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문장들이 언제나 매끈한 것처럼 진짜 역사는 늘 울퉁불퉁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쪽 관점만을 따라가지 않고 9.18 사건부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 확장되는 과정까지 전체 구도를 분석하는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9.18 사건, 즉 일본군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며 이후 전쟁의 기반을 놓은 그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충돌의 연쇄를 열었고 그 여파는 세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국의 야망, 권력동맹, 민족적 비극이 뒤엉킨 그림이며 매 결정마다 심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세계적 세력까지 포함해 더 넓은 맥락에 놓아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빙산의 아래쪽은 늘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배를 가라앉히니까요. 마치 어떤 전쟁들이 짧게 끝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931년 9월 18일 밤 류태 오후 지역을 뒤흔든 폭발음이 동아시아 역사 속 어두운 장에 막을 올렸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뒤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베이다잉 주둔지를 점령했고 이것이 바로 9.18 사건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스스로 불을 지르고 남 탓을 하는 방식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들은 그걸 전략이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들은 그걸 특별 군사작전 같은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서 내놓기도 합니다. 포장지는 번쩍이지만 안에 든 것은 늘 잿빛입니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진 논쟁은 이것이 무모한 장교 집단의 자발적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전략적 명령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관점은 관동군 독주가 가장 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10,000여 명이 조금 넘는 병력만으로 그들은 19만에 달하는 동북군과 맞섰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조직된 계획이라기보다 모험적 성격이 더 강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질주하고 나머지는 뒤늦게 정당화 문서를 쓰며 따라오죠. 전쟁은 그렇게 계획보다 변명으로 커지곤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획대로였다고 믿는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라 홍보물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후 중국 지도부의 태도는 일본 군국주의와 일본 국민을 구분하는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일본의 의원 구로다 히사나 우와의 공식 접촉에서 전쟁은 군국주의와 자본의 산물이며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편 다나카 상주문은 한때 일본의 야심을 입증하는 전략 문서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반박되는 편입니다. 이 문서는 다수 내용이 비논리적이고 과장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련 정보기관이 중국 여론을 반일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흘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모스크바의 전략을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보전이라는 것은 늘 그랬습니다. 총탄보다 싸게 피보다 깨끗해 보이는 잉크로 전장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전쟁이 정의로 포장될 때 그 뒤에는 대개 아주 계산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복원된 자료에 따르면 9.18 사건은 단순한 충동적 행위만도 아니며 다나카 상주문만으로 일본 정부의 대중 침략 음모의 첫 단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현대 학계는 다나카 상주문이 위조 산물이며 반일 세력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확산되어 중국을 소련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다는 인식에 기울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삼각 대립 구도 속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장쉐량의 비서 왕자전이 이 문제의 배후로 의심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동군의 행동은 전술적 자발성이 강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 도쿄가 이를 뒷받침한 구조로 보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만주를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이 지역이 소련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928년에 만몽철이 방한 같은 문건에는 장쉐량이 난징 정부 쪽으로 기울 경우 무력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처음에는 일본 외상 시데하라 기주로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일본 내각은 빠르게 돌아서서 지지했습니다. 조선에서 병력이 증원으로 파견되었고 국회 승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천황은 이를 승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만주국은 동북 지역에서 일본의 절대적 통제를 위한 정치적 가림막으로 세워졌습니다. 가림막이라는 표현이 점잖게 들릴 뿐 그 뒤에서는 늘 군화 소리와 행정문서가 같은 박자로 움직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가림막들이 존재하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대응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베이다잉의 군은 계속 지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명령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흔히 장제스를 탓하지만 이후 자료는 이 결정이 장쉐량의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의 야심을 과소평가한 점. 둘째, 국제연맹의 개입에 대한 기대. 셋째,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판단 아래 전력을 보존하려 한 점입니다. 국제연맹을 믿는다는 것은 종종 강한 자의 언어 앞에서 문장으로 방패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많은 선언과 규탄이 있었지만 포연 속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은 늘 종이 위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정통 역사 논리 전체를 흔듭니다. 만약 9월 18일의 9.18 사건이 중국 침략의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일본에서 가장 정예이며 가장 잔혹하다고 불리는 관동군이 이미 그 이전부터 만주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은밀한 불법 점령이 아니라 제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정리된 합법적 과정에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뒤 남만주에서 러시아가 누리던 특권은 토지 임차권, 자원 채굴권, 군사적 이익까지 모두 박탈되어 도쿄로 넘어갔습니다. 예순과 다듐 같은 곳은 러시아의 거점에서 일본이 장악한 전략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이전 만주에 일본군이 주둔한 것은 당시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제 규칙이란 대개 승자의 잉크로 작성됩니다. 패자는 그 규칙을 외우는 데 그치죠. 그리고 그 규칙이 누군가의 전쟁을 합법으로, 누군가의 생존을 불법으로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자였을 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같은 서방 강대국이 묵인한 극동 질서의 중요한 고리이기도 했습니다. 영일동맹 같은 조약은 그 정당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즉 1931년 이전 만주에서 일본군의 존재는 침략의 예고라기보다 피와 승리로 법제화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국제 규칙을 잘 활용하던 국가가 점차 군국주의의 야수가 되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야수가 한번 성공을 맛보면 다음부터는 규칙이 아니라 먹잇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자들은 늘 짧게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 하늘 아래에서도 너무 오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충격적인 암살 사건에서 가속되었습니다. 1932년 5월 15일 일본 총리 이누카이 스요시는 해군 장교들에 의해 관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쓸모없다, 실행하라는 식의 냉혹함이 먼저였습니다. 그 총성이 울린 뒤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의 한 시대도 함께 묻혔습니다.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화의 길로 깊이 들어갔고 동아시아 전체를 팽창하는 극단주의의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전쟁을 정의라고 부를 때 그 정의는 대개 총구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누카이 스요시의 역사적 이미지는 정치, 모험, 모순이 교차합니다. 그는 대원과 가까운 사이였고 신의 혁명으로 청을 무너뜨린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 언어로는 내정 간섭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당대 지정학을 고려하면 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언제나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안보 지원이라 부르고 어떤 나라는 침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는 것은 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전쟁이 닿는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이누카이 스요시가 집권하자 그는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국주의 노선에 맞섰고 비밀 채널로 국민당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유화 정책을 배신으로 보는 세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만주국 반대, 비밀 협상, 뇌물 수수 의혹 같은 아롭이 군부에 의해 정치적 도화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군국주의가 정당 정치에 선전포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일본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도주하지 않고 경찰서에 자수하며 자신의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35만 명이 피로 서명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니가타의 청년들이 11개의 손가락을 잘라 편지와 함께 보내며 대신 죽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무사도와 광란의 애국주의가 정치적 암살을 미화한 극단적 상징이었습니다. 애국이 칼이 되는 순간 국가는 칼을 들지 않은 자들을 먼저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런 사회의 일상 업무가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애국과 증오가 뒤섞인 구호가 사람을 지키기보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목격됩니다. 이누카이 스요시의 죽음은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군부가 일본 정치 위에 절대적 지배를 확립한 시기입니다.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가 이끈 거국일치 내각은 곧바로 만주국을 인정했고 이는 전략적 권력 이양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4년도 되지 않아 가장 격렬한 내부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이육 사건입니다. 1936년 2월 26일 새벽 도쿄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1,400여 명의 병력과 20명의 젊은 장교들이 천황을 받들고 간신을 토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통제파 지도부를 제거하려 했고 전 총리 사이토 마코토, 대장상 다카하시 고레키요 등 고위 인사를 암살했습니다. 총리 오카다 게이스케는 비서가 몸으로 막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반란군은 육군성, 참모본부, 국회, 총리, 관저 같은 요충지를 점거해 도쿄를 내부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육군 내부에 격렬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로의 북진을 주장하는 황도파와 근대화와 중국 정복을 우선하자는 통제파의 충돌입니다. 결정적 순간 천황 히로히토는 직접 진압을 지시했고 충성 병력이 도쿄로 들어와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반란은 2월 29일에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히로히토에게 이 순간은 평생 2번의 직접 개입 중 하나로 기억되었다고 전해지며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갔고
훗날의 전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군부의 길은 늘 질서를 말하지만 그 질서의 결말은 대개 폐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보여주듯 질서의 명분 아래 무너지는 것은 늘 집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이 이육 사건은 단순히 실패한 반란이 아니라 군 내부의 사상과 권력 지형을 결정한 내전이었습니다. 19명의 장교가 변론도 항소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기타 이키와 니시다 미쓰기 같은 인물도 포함되었습니다. 황도파는 완전히 붕괴했고 통제파는 군을 장악해 일본 정치를 장군들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히로타 고키 내각 아래에서 무관제의 복구가 진행되며 정부는 군부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육군 대신이나 해군 대신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만으로도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스위치를 이렇게 간단히 꺼버릴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딘가가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7일 밤 허베이의 펑타이에서 작은 충돌이 전면전의 불씨로 번집니다. 일본군은 루고우 차오 근처에서 훈련 중 총성을 들었고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은 완핑성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고 곧 포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77 사건, 즉 루고우 차오 사건입니다. 중국의 공식 학술 설명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조성했으며 일본 측 지휘관 가와베가 첫 발포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의 인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당시 훈련은 공포탄 위주였고 전쟁을 준비한 전형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현장에는 고위 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전쟁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떠오르는 이름은 일본도 중국도 아닐 수 있습니다. 소련일 가능성입니다.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종종 가장 멀리 서 있는 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선을 멀찍이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흐를 때 누군가는 환율과 에너지 가격과 군수계약서를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요. 당시 화북 지역은 소련 정보기관이 침투를 시도하던 목표였고 저우 언라이와 류사오치 등과 연결된 지하 네트워크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루고우 차오의 총성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복잡한 정보전의 결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기의 원인이 무엇이든 7월 8일 새벽 일본군은 완핑성을 공격했고 7월 28일에는 북평의 29군을 향해 격렬한 공격을 시작해 결국 도시는 함락됩니다. 하북의 작은 충돌은 곧 전면전으로 변했습니다. 77 사건 이후 장제스는 역사적 선택 앞에 섭니다. 평화, 제한전 혹은 전장 확대입니다. 평화는 그에게 권력 상실을 뜻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당 원로들 중에는 친일 성향을 보이던 세력이 있었고 국민당과 일본의 관계는 도쿄에서의 흥중의 시절 우치다 료헤이 같은 인물의 도움과 연결된 맥락도 거론됩니다. 결국 장제스는 끝까지 항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화북 평원에서만 싸운다면 일본의 기계화 전력과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전장을 상하이로 옮기는 전략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1937년 8월 13일 시작된 부후 전투로 이어집니다. 중일전쟁, 전면전의 가장 격렬한 국면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장제스의 구후 전략은 단순히 유리한 곳에서 싸우자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의 우위를 제한하고 세계의 시선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이었습니다. 화북 평원은 일본군에게 최적의 공간이었지만 상하이는 수로와 좁은 도로망이 얽힌 전술적 미로였습니다. 가벼운 장비를 가진 병력도 지형의 복잡성을 이용해 일본의 기동과 화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전투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였습니다. 상하이는 청대일의 국제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영국과 미국은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영 대사 고타이치는 상하이가 영국의 중국 내 이익 중심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제스는 상하이가 무너지면 일본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서방은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 전투는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피로 쓰는 외교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런 문서는 늘 더 두꺼워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국제 정치의 언어는 끊임없이 갱신되지만 그 문장의 잉크는 결국 사람들의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후 전투는 석 달 동안 참혹하게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70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고 일본은 30만 안팎을 투입했습니다. 갓 형성된 중국 공군은 거의 괴멸했고 해군은 장강을 봉쇄하기 위해 자함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정예 사단들이 황푸 강변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황이 한때 중국 쪽으로 기울었을 때 장제스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반응을 기대하며 총공세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립지대를 무시했고 대규모 증원을 실시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구국회의에서 장제스는 시간을 벌어 실질적 지원을 얻고자 했고 추가로 2주 동안 버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후 철수를 더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조노선 펜비는 장제스가 수저우에서 지휘하며 전선 변화에 맞춘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명령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11월 12일 상하이는 함락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투가 일본의 3개월 내 중국 붕괴 계획을 바꾸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병력을 고우에 투입해 다른 지역 방어를 약화시켰고 정예를 소진했습니다. 스항 창고의 800장사 이야기는 결의의 증거이자 동시에 전략적 결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웅담은 기억에 남지만 영웅담이 생겨나는 이유는 대개 너무 잔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영웅담이 생겨나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상인지 전쟁을 시작한 쪽은 대개 정상이라고 우기겠지만 말입니다. 상하이 함락 2달 뒤 브뤼셀에서 중국 대표단이 받은 것은 강대국들의 비난뿐이었고 실질적 제재는 없었습니다. 왜 세계는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군벌적 체제로 보이기도 했고 민간인 학살 혐의가 제기된 사건들이 있었으며 외국 이익과 충돌하는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강대국들이 적극 개입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늘 도덕을 말하지만 도덕은 종종 이익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성명과 회의들도 결국 이 냉혹한 구조를 비춰줍니다. 영국과 미국이 움직이지 않자 다음 선택지로 소련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북방에서 일본의 가장 큰 잠재적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전략은 극도로 신중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소모는 피하되 기회가 오면 이익은 반드시 챙기는 방식입니다. 최소 소모, 최대 이익이라는 원칙은 유럽과 아시아 전장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의 큰 수혜자가 소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크게 치르지 않고도 전쟁이 만든 공간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계산은 참으로 차갑지만 전쟁은 늘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서 연장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끝나면 손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1920년대부터 모스크바는 중국 내부에 깊이 침투해 국민당과 공산당 양쪽을 지원했고 군사와 정치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북벌시기 국민당은 소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받았고 황푸궁 관학교가 세워졌으며 장비에도 소련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국민당은 당무 확대를 위한 정기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1925년 무렵 소련 고문단은 1000명 규모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자리했습니다. 1927년 4월 장조린이 소련 요원 리다자오를 체포했을 때 베이징의 소련 기관에서 압수된 문서는 중국의 급진화 계획과 중일전쟁을 자극하려는 구상까지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서들은 공개되어 모스크바의 침투 전략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징에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공산당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장제스와 협력해 당내 숙청을 진행했고, 이는 4월 12일의 변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면전은 오히려 소련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넓은 전선을 열자 일본은 북방에서 소련과 동시에 전면 대치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중국을 소련에게 유리한 완충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장제스는 소련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1939년 할린골 전투에서 소련이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뒤 양측은 중립조약을 체결합니다. 소련은 만주국을 사실상 인정했고 일본은 몽골의 현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소련의 대중 지원은 크게 약화됩니다. 장제스는 시간이 흐르며 모스크바에 대한 기대가 오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이 지쳐 항복을 준비하던 시점에 소련은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동북 중국으로 진입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구축한 중공업 기반을 대규모로 접수했고 얄타회의 합의 틀 속에서 몽골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도 중국의 부담으로 남겼습니다. 소련은 중일전쟁을 직접 끝까지 치르지 않으면서도 더 큰 판에서 이익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늦게 와서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것도 국제정치에서는 놀랍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겐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수확철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수확철을 기다리는 시선들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안개가 걷히자 동북아의 지도는 피와 책략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중국은 승리한 듯 보였지만 모스크바의 영향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전략적 자율성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패전했고 지경학적 결실의 상당 부분은 소련이 거두었습니다. 1905년에 굴욕을 씻는 동시에 지역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의 결과는 계속됩니다. 전쟁을 시작한 자들은 종종 끝난 뒤에 책임을 말하지 않지만 책임은 늘 다음 세대의 삶에서 청구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중국 내부의 정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소련이 동북에서 자원과 설비를 접수하며 남긴 상흔이 있었음에도 중국의 교과서 서술은 이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역사 왜곡과의 타협이 되고 그 타협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왜곡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전이 진실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떤 것들은 말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크게 작동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군국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가 한 민족을 어떻게 지옥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9.18 사건 이후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일부터 원자폭탄 투하에 이르기까지 그 결말은 권력에 취한 국가가 맞이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방에 맞서는 부흥 담론, 대만 통일 요구, 그리고 민족주의적 환상에 빨려 들어가는 젊은 세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크게 해도 행동은 쉽지 않고 글이 삭제되고 댓글이 막히면 금세 침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오만함은 내부와 외교의 깊은 문제를 가리는 장막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체주의와 군사화는 대중 통제의 수단이 되고 동방이 뜨고 서방이 진다는 식의 구호나 국가가 다시 일어선다는 외침은 이미지 포장을 위한 선전 무기가 됩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전쟁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장 오래 끄는 사람들도 대개는 방공호가 아니라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사실을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 해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